다음 생에는 다리 멀찌만 여자로 태어나서 사랑 두룩받고 살아요. 미안해, 수진아. 운명이야. 차가 멀어지고 절벽 아래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고요해진 새벽. 그때 휠체어에 고개를 떨구고 있던 여자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네가 버린 거 내가 아니라 너희 인생이야. 이제 당신 차례야. 절벽 아래로 사라진 줄 알았던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척한 아내, 환호하던 남편, 그리고 탐욕으로 빛나던 그 반지까지. 그날 새벽은 사고가 아니라 설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의 절벽도로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뿌연 장막에 가려져 있습니다. 민석이 운전대를 거칠게 꺾으며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조수석에 앉은 유라는 거울을 보며 입술에 붉은 칠을 하더니 민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뒷좌석에는 휠체어에 앉은 수진이 고개를 옆으로 떨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민석이 차를 절벽 끝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세우고 엔진을 끕니다. 주변은 파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기만 합니다. 민석이 뒷문을 열고 수진의 몸을 흔들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수진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인형처럼 흔들릴 뿐입니다. 민석이 수진을 휠체어째로 밀어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유라가 차에서 내려 민석의 곁으로 다가와 수진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이 여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민석이 수진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수면제를 치사량 직전까지 먹였는데 어떻게 알겠어? 오늘이 이 여자의 마지막 날이야. 민석이 수진의 약지에 끼워진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힘겹게 빼냅니다. 반지가 빠져나가자 수진의 하얀 손가락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민석이 그 반지를 유라의 약지에 정성스럽게 끼워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라야, 이게 원래 내 주인을 찾아가는 거야. 조금만 참아. 이제 이 여자가 가진 모든 돈과 땅이 우리 것이 될 테니까. 유라가 자신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민석 씨, 나 지금 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 빨리 끝내고 가자. 민석이 수진이 앉은 휠체어를 낭떠러지 끝 아슬아슬한 지점에 세워둡니다. 바퀴 아래로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며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석이 만족스러운 듯 조수석에 올라타자 유라가 가속 페달을 거칠게 밟으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잘 가요, 형님. 다음 생에는 다리 멀쩡한 여자로 태어나서 사랑 듬뿍 받고 살아요. 유라가 환호성을 지르며 민석과 함께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정적이 찾아오자 고개를 떨구고 있던 수진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수진의 눈동자에는 안개보다 더 짙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수진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잡더니 바닥을 딛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피나는 재활 끝에 걸을 수 있었지만 남편의 눈을 속이기 위해 매일 밤 몰래 연습했던 발걸음입니다. 수진이 멀어져간 차의 번호판 숫자를 입술로 곱씹으며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리 봐두었던 절벽 옆 작은 턱과 안전 지지대가 안개 사이로 살짝 보입니다. 수진이 휠체어를 힘차게 밀어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쇳덩이가 바위에 부딪혀 박살나는 굉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수진은 신고 있던 구두 한 짝을 일부러 바위 틈에 끼워두고 몸을 날려 지지대 안쪽 동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뻔뻔하게도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 연기를 하기 위해 경찰을 불러 현장에 다시 나타난 민석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쳤습니다. 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잠깐 차 점검을 하는 사이에 휠체어가 굴러가 버렸어요. 수진아, 이수진. 경찰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절벽 아래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바위 아래 거센 파도 사이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휠체어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색대원 한 명이 절벽 끝에 걸려있는 분홍색 구두 한 짝을 집어들고 외쳤습니다. 여기 신발이 있습니다. 추락한 게 확실해 보입니다. 민석이 그 신발을 낚아채 가슴에 품으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수진이가 왜 저 밑에 있어? 안 돼. 제발 살려주세요. 민석의 오열 소리가 절벽 가득 울려 퍼지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눈물 대신 기괴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수진은 바위 틈새에 몸을 웅크린 채 그 추악한 울음소리를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민석, 정유라, 너희가 죽인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들이야.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면서 절벽 아래 검은 바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진의 다른 한쪽 발은 차가운 흙바닥을 딛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경찰들이 시신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민석은 형사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민석이 슬쩍 입꼬리를 올리는 것을 수진은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은 이제 자신이 죽어야만 저 악마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깁니다. 안개는 완전히 사라졌고 수진의 눈앞에는 오직 복수라는 선명한 길만 남았습니다. 명확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거센 파도와 산산조각 난 휠체어는 수진의 죽음을 확정짓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진의 장례가 공식적으로 치러지기도 전이었지만 민석의 집 거실에는 이미 상속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민석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변호사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남기신 유산 말입니다. 아내가 실종된 상태라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실종 신고 후 절차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라면 부인께서 부재 시 남편분께서 모든 자선의 대리인 자격을 승계하게 됩니다. 민석이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한 채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내 아내를 위해 그 돈을 아주 값지게 써줘야지. 우리 수진이도 하늘에서 그걸 원할 거야. 그때 안방 문이 활짝 열리며 화려한 가운을 걸친 유라가 나타났습니다. 유라는 거실 한복판에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가져다 놓고 수진의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코를 찡긋거리며 민석을 향해 콧노래를 섞어 말했습니다. 민석 씨, 이 칙칙한 옷들 좀 봐. 구식이라 냄새도 역겨워 죽겠어. 이거 오늘 안에 싹 다 태워버려도 되지? 민석이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음대로 해. 이제 이 집 주인이 누군데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안방 가구도 새로 주문했으니까 싹 비워버려. 유라가 수진의 화장대에 놓여있던 진주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어보며 거울 앞에서 몸을 흔들었습니다. 역시 진주는 젊은 여자가 해야 빛이 나네. 그 여자는 목이 짧아서 어울리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며칠 뒤 민석 건설 본사 앞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민석은 눈시울이 붉게 부어오른 채
검은 상복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많은 마이크가 민석의 턱 밑까지 몰려들자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 삶의 등불이었습니다. 비록 하늘이 저희를 갈라놓았지만 그녀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이 나라 건축 발전에 제 남은 생을 바치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을 던지며 수첩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이번에 도전하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아내분의 유산을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민석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부지입니다.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남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민석의 거짓 눈물을 보며 회사 임원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석은 곧장 유라를 불러 이사 자리에 앉혔습니다. 유라는 이사 명패를 손톱으로 톡톡 두드리며 민석의 책상 위에 걸터 앉아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선 저 구석에 박혀있는 늙은이들부터 정리해야겠어. 수진의 아버지 때부터 있던 사람들이라 사사건건 간섭이 너무 심해. 민석이 서류에 도장을 쾅 찍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대꾸했습니다. 안 그래도 리스트 정리 끝냈어. 오늘 중으로 전부 사직서 받도록 해. 고집 부리면 공금이라도 횡령했다고 덮어 씌워서 쫓아내면 그만이야. 유라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가 수진의 측근이었던 부장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유라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오늘부로 당신들 다 해고야. 회사가 무슨 동네 노인정인 줄 알아? 죽은 사람 줄 잡고 있으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나이 지긋한 부장이 기가 막힌다는 듯 유라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 이사님, 이건 명백한 부당 해고입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무도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유라가 코방귀를 뀌며 부장의 얼굴 앞에 해고 통지서를 팔랑거렸습니다. 그 회장님 죽은 지가 언젠데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야? 그 딸년도 물귀신 됐으니까 가서 직접 하소연하든가. 당장 짐 싸서 안 나가. 회사 복도에는 쫓겨나는 직원들의 울분 섞인 통곡이 가득했지만 민석은 방 안에서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민석의 눈에는 저 멀리 보이는 재개발 부지가 거대한 황금 더미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의 흔적이 지워질수록 민석과 유라의 웃음소리는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수진의 빈방에서는 태우다 남은 옷가지의 매캐한 재냄새만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영정사진을 서랍 가장 깊은 곳에 처박으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잘 가라, 이수진. 덕분에 내가 진짜 날개를 다는구나. 민석 건설의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민석은 명실상부한 성공한 사업가로 칭송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백화점을 돌며 수진의 돈으로 명품을 싹쓸이하며 승리감에 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이 화려한 성이 곧 무너져 내릴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기어 올라온 누군가의 발소리가 이미 문턱을 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수진이 머물고 있는 외딴 저택의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얼굴 전체를 겹겹이 감싸고 있던 하얀 붕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과거의 수진이 아닌 날카롭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낯선 여자가 서 있습니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수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에리카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수진이 거울 속의 낯선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만져보며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안개가 떠올라요. 제 얼굴을 바꿔준 건 진우 씨지만 제 심장을 얼음으로 만든 건 박민석이에요. 진우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제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박민석이 가장 믿고 있는 그 돈줄부터 끊어놓겠습니다. 수진이 붉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우 씨. 그 인간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떨어뜨려 줄 거예요. 한편 민석 건설 대표실에서는 민석이 비서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핵심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던 곳에서 갑자기 연락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분 51%를 가로채다니. HK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대체 어떤 놈들인지 당장 알아와. 비서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허리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확인된 정보로는 외국계 거대 자본이라고 합니다. 대표가 누구인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민석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려치자 옆에 있던 유라가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화만 낸다고 해결될 일 아니잖아. 오늘 그 투자사 대표가 주최하는 파티가 호텔에서 열린다며. 거기 가서 직접 얼굴 보고 단판을 지어야지. 민석이 씩씩거리며 양복 상의를 집어들고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돈 앞에서는 장사 없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겠어. 당장 차 준비해.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호텔 연회장은 정계와 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유라는 초조한 기색을 감춘 채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며 투자사 대표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그때 장내의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계단 위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눈부신 금발에 몸매가 드러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우아하게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붉은 와인이 피처럼 사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유라가 경악하며 민석의 팔을 꽉 붙잡고 비명을 지르듯 속삭였습니다. 민석 씨, 저 여자 좀 봐. 죽은 이수진이랑 너무 닮았잖아. 말도 안 돼. 분명히 그날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 민석이 마른 침을 삼키며 여자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진우와 수진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수진이 민석의 앞에 멈춰서서 부채를 우아하게 접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석 대표님 맞으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에리카라고 합니다.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의 얼굴을 구석구석 살피며 물었습니다. 에리카라고요? 혹시 예전에 한국에 계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아는 분과 너무 닮으셔서 실례를 범했습니다. 수진이 가볍게 웃음을 터뜨리며 민석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닮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는 죽은 사람과 비교당하는 건 딱 질색이거든요. 불쾌하네요. 진우가 민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에리카 대표님은 사업 이야기 외에 사사로운 대화는 즐기지 않으십니다. 지분 문제로 오셨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약속을 잡으시죠. 민석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멀어지는 수진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유라가 수진의 뒷모습에 대고 욕설을 내뱉으려다
진우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지는 등 뒤로 느껴지는 민석에 타는 듯한 시선을 즐기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파티장의 소음 속에서 수진의 차가운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화려한 연회장을 피바다로 만들 계획만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도 민석은 집무실 창밖을 보며 에리카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진우가 정교하게 조작해 보낸 에리카의 가짜 이력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수조원대 자산을 운용하는 거물이라는 정보에 민석은 타는 목을 축이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뒤가 깨끗하다는 거지? 이름부터 학력까지 토씨 하나 틀린 게 없어? 비서가 허리를 깊게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네, 대표님. 확인된 바로는 어린 시절 입양되어 외국에서 자란 정계인사에 숨겨진 딸이라고 합니다. 외모가 닮은 건 그저 우연인 것 같습니다. 민석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죽은 이수지는 그저 멍청하고 순진한 여자였지. 저렇게 서슬 퍼런 눈빛을 가질 리가 없어.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다음 날 수지는 강진우가 마련한 최고급 사무실에서 민석을 맞이했습니다. 수지는 민석이 들어오자 보란 듯이 고가의 시계를 손목에 차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분이나 늦으셨네요. 박 대표님. 제 시간은 곧 돈이라는 걸 아직 모르시나 보죠? 민석이 당황하며 수진의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혔습니다. 에리카 대표님, 저희 민석건설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수진이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로 툭 던지며 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업성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경영진의 자질이 몹시 의심스럽군요. 특히 그 정유라 이사라는 분, 공사를 구분 못한다는 소문이 업계에 자자하던데 말이죠. 민석이 제발 저린 듯 손바닥에 땀을 바지에 닦으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저 제 업무를 보조하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대표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 경영 실무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우며 민석에게 아주 고가의 만년필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성의예요. 박 대표님처럼 야망 있는 분과 손을 잡고 싶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앞으로 잘해봐요. 민석이 그 선물을 받아들며 얼굴색이 밝아지자 수지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같은 시각 진우는 수진의 신호에 맞춰 민석건설의 비자금 서버를 해킹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모니터 속 쏟아지는 숫자들을 보며 무전기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쥐새끼가 숨겨둔 식량 창고를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추잡하게 돈을 빼돌렸더군요. 수진은 귀에 꽂은 무선 이어폰으로 진우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석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따로 식사라도 하면서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논의해 볼까요? 다른 방해꾼 없이 단둘이서 말이에요. 민석이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서자 유라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민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유라가 민석의 양복 주머니에 꽂힌 만년필 상자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그 여자가 준 거야? 민석 씨, 정신 차려. 저 여자 눈매가 그 이수진이랑 소름 끼치게 닮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민석이 유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너야말로 제발 정신 좀 차려. 에리카 대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손잡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 거물이야.
질투할 게 따로 있지. 사업 파트너한테 이게 무슨 망신이야. 유라가 기가 막힌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민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질투? 내가 지금 고작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그 여자 눈빛이 정상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직접 사람 붙여서 조사할 거니까 방해할 생각 마. 유라는 곧바로 심부름센터에 연락해 에리카의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우가 심어놓은 가짜 정보원들이 유라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보원은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조작된 사진들을 언급하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찾으시는 에리카라는 여자 말입니다. 유럽 정계 거물의 사생아인 게 확실합니다. 함부로 건드려서 좋을 것 없는 대단한 배경을 가졌더군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라는 전화를 끊고 분함에 이를 갈면서도 에리카의 막강한 배경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민석의 차를 내려다보며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석과 유라 사이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틈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서로를 물어뜯을 시간이야. 기대해도 좋아, 박민석.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제가 되어 사라질 테니까. 어둠이 내린 도심 속에서 수진의 복수국은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궤도에 올랐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연인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불태울 준비를 마친 밤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민석은 초조함에 입술을 바짝 말렸습니다. 에리카의 추가 투자가 없으면 당장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회사가 부도날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민석의 이런 절박함을 놓치지 않고 그를 과거의 추억이 깃든 별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민석이 별장에 도착하자 수지는 거실 한복판 테이블에 두툼한 계약서를 올려두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 대표님, 여기가 참 조용하고 좋네요. 이런 곳에서 계약을 체력하면 운이 따른다고들 하잖아요. 민석이 안절부절 못하며 수진의 맞은편에 앉아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리카 대표님, 정말 큰 결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투자만 집행되면 우리 사업은 탄탄대로입니다. 수진이 펜을 만지작거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민석을 응시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저도 거액을 투자하는 만큼 확실한 담보가 필요해요. 대표님의 회사 지분 전부와 개인 자산까지 담보로 설정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민석이 당황하며 계약서를 급하게 넘겨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분 전부요? 그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큰 조건 아닙니까? 만에 하나 사업이 늦어지기라도 하면 제가 모든 걸 잃게 되는데. 수진이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민석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요. 저는 박 대표님의 야망을 믿고 투자하는 건데 본인조차 사업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계약은 없던 일로 하죠. 민석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기서 에리카를 놓치면 어차피 망할 목숨이었습니다. 민석이 침을 꿀꺽 삼키며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민석이 계약서 마지막 장에 휘갈기듯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입가에 감추고 있던 서늘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수진이 계약서를 챙겨 진우에게 넘기더니 갑자기 거실 구석에 있던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민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휠체어에 앉은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에리카 대표님, 갑자기 휠체어에는 왜 앉으시는 겁니까? 어디 몸이라도 안 좋으신 거예요? 수진이 휠체어 바퀴를 굴려 민석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의 멱살을 잡으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박민석, 너는 여전히 눈치가 없구나. 사람을 절벽에서 밀어버릴 때는 그 사람이 돌아올 것도 각오했어야지. 민석이 경악하며 뒷걸음질을 치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너 누구야?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에리카라며. 수진이 민석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과거 유기당하던 날 민석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네가 그랬지?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그런데 어쩌니 오늘은 네가 가진 모든 걸 잃는 날인데. 그때 진우가 태블릿 컴퓨터를 민석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석 건설의 부도 소식과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 기사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사기야. 말도 안 돼. 내 회사, 내 돈이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져. 수진이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밟으며 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사인한 계약서에 독소 조항을 아주 꼼꼼하게 넣어뒀거든. 이제 이 별장도 내 회사도 내 명예도 전부 내 거야. 넌 이제 알거지라고, 박민석. 민석은 사지를 벌벌 떨며 수진의 발치를 기어다니며 애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사이 좋았잖아. 수진이 민석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진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문 밖으로 걸어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경찰들 들어오라고 해요. 이 인간이 저지른 횡령과 살인미수 증거들 하나도 빠짐없이 넘겨주세요. 별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민석의 절규가 산울림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눈은 이제 또 다른 가해자 유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검찰로 압송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유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텅 빈 안방에서 보석 상자를 챙기던 유라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유라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입술을 바짝 깨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민석, 멍청한 인간. 결국 그 여우 같은 년한테 다 털리고 감옥에 가?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당해. 유라는 미리 봐두었던 수진의 친정집 근처로 차를 몰았습니다. 수진이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가장 소중하게 숨겨두었던 딸 별이가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유라는 인형 하나를 들고 놀이터 근처에서 혼자 놀고 있는 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라가 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상냥한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이야, 엄마가 별이 데려오라고 해서 이 아줌마가 왔어. 엄마 보고 싶지? 아줌마랑 같이 가자. 별이가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유라의 손을 잡자 유라는 아이를 낚아채듯 차에 태우고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별장의 정리를 마치고 돌아오던 수진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자마자 유라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이수진, 아니 에리카 대표님? 지금 기분이 아주 좋으시겠어? 그런데 어쩌나 내 딸은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정유라, 별이 건드리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아이는 아무 죄 없잖아. 당장 돌려보내. 유라가 차창 밖으로 침을 뱉으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죄? 내 인생 망가뜨린 게 바로 너야. 지금 당장 네가 가로챈 지분량도 서류랑 현금 챙겨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이 아이는 네가 떨어진 그 절벽으로 다시 가게 될 줄 알아. 전화가 끊어지자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가 달려와 수진의 어깨를 붙잡으며 냉정하게 다독였습니다. 수진 씨,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무너지면 별이가 위험해집니다. 유라의 위치는 이미 추적 중이니까 제 지시를 따르세요. 수진이 진우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진우 씨, 내 딸. 우리 별이 잘못되면 나 정말 죽어버릴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편 유치장에 갇혀있던 민석은 유라가 별이를 납치했다는 소식을 형사들의 대화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민석은 자신만이라도 형량을 줄여보고자 담당 형사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민석이 철창을 붙잡고 비굴한 표정으로 애걸하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정유라가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도피 자금을 숨겨두기로 했던 폐공장이 있어요. 제보할 테니 제 형량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유라는 이미 민석보다 한 수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납치 장소 곳곳에 민석의 지문이 묻은 물건들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유라가 별이를 낡은 의자에 묶으며 아이의 뺨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꼬맹아, 원망하려면 내 아빠를 원망해. 내 아빠가 나랑 짜고 내 엄마를 죽이려 했거든. 너도 결국 그 피가 흐르는 거잖아. 별이가 무서움에 떨며 울음을 터뜨리자 유라는 시끄럽다는 듯 아이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버렸습니다. 유라는 폐공장 입구에 서서 수진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품 안의 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석과 유라 그리고 수진. 악연으로 얽힌 세 사람의 마지막 전쟁이 어두운 폐공장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진우가 건네준 서류 가방을 꽉 쥔 채 별이를 구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둠에 잠긴 폐공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서류 가방을 움켜쥔 채 공장 한복판으로 들어서자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깜빡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라가 기둥 뒤에서 별이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라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수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더 가까이 오면 이의 목숨은 없는 줄 알아. 서류 가방 이쪽으로 던져. 수진이 울음을 삼키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유라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유라야, 제발 진정해. 네가 원하는 건 돈이랑 지분이잖아. 여기다 있어. 그러니까 별이는 놔줘. 제발 부탁이야. 유라가 가방을 발로 끌어당겨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찢어지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하하, 이수진, 너 정말 대단해. 얼굴까지 갈아엎고 나타나서 우리를 이 꼴로 만들어? 억울해서 못 죽겠어. 그때 수진이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유라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진우가 조작한 민석이 유라의 등에 칼을 꽂으려 했던 비자금 단독 인출 내역서였습니다. 수진이 유라의 심리를 흔들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박민석 믿니? 그 인간 이미 너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만 살려고 검찰에 비자금 장부 넘겼어. 그 가방 안에 있는 지분도 내 이름으로 넘기면 박민석이 밖에서 가만둘 것 같아? 유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칼을 쥔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마. 민석 씨가 나한테 그럴 리 없어. 우리 같이 그날 밤 너를 밀어버렸는데. 수진이 한 걸음 다가가며 유라의 의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박민석은 그런 인간이야. 나도 버렸는데 너라고 안 버리겠니? 지금 경찰이 여기로 오고 있어. 박민석이 내 위치를 밀고 했거든.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두르려던 순간 공장 천장에서 진우가 조종하는 드론이 강한 조명을 유라의 눈에 쏘았습니다. 유라가 눈을 가리며 주춤하는 틈을 타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진우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유라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별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별이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별이가 수진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유라가 다시 칼을 집으려 했지만 이미 공장 입구를 포위한 경찰들이 들이닥쳐 유라를 제압했습니다. 유라가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을 뒹굴며 수진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수진, 네가 감히 나를 이거 놓으란 말이야. 박민석 이 죽일 놈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경찰차에 붉고 푸른 사이렌 빛이 폐공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위로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수진 씨. 별이도 무사하고 저들도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수진은 별이를 등에 업고 공장을 걸어 나오며 멀리 보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과 유라가 서로를 증오하며 자멸하는 소리가 수진의 뒤에서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지독했던 복수의 밤이 지나고 차가운 공기 사이로 비로소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민석과 유라는 수의를 입은 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 수진이 증인석에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민석이 수진의 얼굴을 보며 창살 너머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저 정유라, 저 독사 같은 년이 시켜서 그런 거야. 나는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옆에 앉아있던 유라가 민석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닥쳐, 이 비겁한 인간아. 네가 먼저 죽여버리자고 내 손에 약병 쥐어줬잖아. 이제 와서 어디서 약을 팔아. 수진은 두 사람의 추악한 공방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진우가 건네준 저장 장치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그날 새벽 절벽 도로에서 민석이 수진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내 유라에게 끼워주는 블랙박스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진우가 복구해낸 그날의 진실 앞에 법정 안은 거대한 충격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3번 내리치며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민석, 정유라. 인간으로서 차마 행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고 유라는 끝까지 비명을 지르며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수진은 그들이 사라진 문을 끝까지 지켜본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세상은 다시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단을 물려받아 상처받은 이들을 돕는 사업에 전념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별이는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며 거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고 진우는 그런 수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수진은 진우와 함께 다시 그 절벽 도로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뜨리고 저 멀리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주머니에서 낡고해진 분홍색 구두 한 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절벽 끝에 남겨두었던 자신의 유일한 흔적이자 고통의 증거였습니다. 수진이 그 신발을 바다를 향해 힘껏 던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이수진도 에리카도 아닌 나로 살게요. 신발은 포물선을 그리며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수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진 씨, 별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죠.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진우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안개 하나 없는 맑은 도로를 따라 미련 없이 절벽을 떠나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터널을 지나 수진의 눈앞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새로운 인생의 이정표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선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절벽 아래로 내던져진 수진의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를 완성한 순간에도 과거의 증오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구두 한 짝을 바다에 던지며 진정한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죄를 지은 자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스스로 무너졌고 정의는 조금 늦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박민석이나 정유라 같은 탈을 쓴 악인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작은 진실의 파도 하나에도 허망하게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수진이 맑은 하늘 아래서 별이와 함께 찾은 평화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와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